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3장 Select and Managing Entry Mode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입 금융에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첫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원서고 굉장히 고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구입해 가지고 우리가 본전을 뽑기 위해서 책을 좀 여러분들이 미리 좀 많이 읽고 활용을 해둘 필요가 있는데, 지금 8판을 갖고 있는 학생도 있고요, 7판이나 6판 갖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10판도 나오겠지만 이 판이 바뀔수록 이제 내용이 막 다 바뀌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요한 이론이라든지 핵심적인 내용은 그대로 있으면서 중간중간 들어가는 사례, 경영 사례라든지 그 다음에 통계표들, 이런 것들만 바뀌지 그 주요한 내용들은 바뀌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과거에 9판을 갖고 있는 학생들도 공부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 보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다른 자료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자료들을 좀 보시면 되고요.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책에 있는 사례들은 미국 사람이 미국 관점에서 자기네 기업들을 이렇게 막 소개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너무 생소하기도 하고, 저는 이제 뭐 대표적으로 유명한 기업이라든지 우리나라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죠. 수출입 금융에 관련돼 갖고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수출업자의 리스크가 높은 경우, 그 다음에 수입업자의 리스크가 높은 경우에 따라 네 가지 방법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수출입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보시면은 수출업자의 리스크가 가장 높은 건 뭘까요? 여기 오픈 어카운트, 외상거래, 돈을 안 받고 물건을 먼저 수출해 주는 경우 가장 수출업자의 위험도가 높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수입업자의 위험도는 가장 낮은 거죠, 외상거래가. 그 다음에 이제 어음 거래라든지, 그 다음에 신용장 거래, 그리고 어드밴스 페이먼트, 이게 뭐죠? 선불이죠. 그래서 선불 같은 경우에는 가장 수입업자에게 위험도가 높다. 물건 받기 전에 대금을 먼저 줬으니까. 서로 간의 위험을 좀 회피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레터 오브 크레디트, 신용장 거래를 많이 하고 있다. 신용장 거래에 관련된 내용이 책에 이렇게 쭉 순서나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무역 상무론에서 신용장에 관련돼 갖고는 좀 더 자세하게 이제 금융 방식의 일종으로 배우고 있을 거니까요. 설명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단지 이제 신용장 거래를 많이 하게 되면은 은행의 수수료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제 앞에 것들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수출업자와 수입업자의 위험 정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선불 조건, 외상거래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선불을 하게 되면은 수출업자에게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외상거래를 하면 수입업자에게 굉장히 불리한 형태다. 이 두 가지를 결정하는 거는 바기닝 파워, 수출업자가 힘이 세냐, 수입업자가 힘이 세냐. 그러니까 수입업자가 뭐 대량의 물건을 많이 수입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 힘이 세고요. 수출업자 같은 경우에는 독과점적으로 자기 제품을 공급할 때 가장 바기닝 파워가 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또 계약에 의한 방식에는 라이센싱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우스갯소리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라이센싱이 맞냐, 라이슨싱이 맞냐, 라이선싱이 맞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의견이 분분해요. 근데 이게 외래어기 때문에 어떤 표현을 쓰더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데, 한국어 표기 방식에 따라 가지고 표기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라이싱이라고 하는지 센싱이라고 하는지 썬싱이라고 하는지 한번 어학사전에서 한번 발음을 한번 들어볼까요? licensing, licensing, 그 라이선싱 발음 잘 들어보셨죠? 그래서 영어는 좀 재미난 게 한국 사람이 발음하는 콩글리쉬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그 토탈이라는 발음 많이 하죠. 토탈.
이제 토탈이라고 하면 외국 사람들 못 알아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total. total, total, 자,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고요. 또 이제 헤게모니라는 용어가 있어요. 헤게모니. 이게 뭐죠? 우리나라 말로 주도권이라는 말이죠. 주도권인데 이것도 이제 헤게모니라고 이제 발음을 하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못 알아들어요. 이거 한번 보죠. hegemony. hegemony, hegemony, 이런 단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월드컵 하면 못 알아듣고 월컵, 그죠? 박물관, 뮤지엄 하면은 못 알아듣고 뮤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제가 이렇게 발음을 너무 어렵게 이제 꼬아서 하고 뭐 이렇게 하되면은 좀 금방 이제 이해하거나 알아듣기가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우리 책의 목표는 독해를 잘하고 내용들을 잘 빨리 캐치하고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서를 보면서 이게 너무 이제 독해도 빨리빨리 안 되고 이해하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고 그러면 속도도 빨라지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역을 막 너무 여러분들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의역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눈으로 쭉 보다가 모르는 단어 좀 찾아보시고 제가 이제 초반에 단어장 같은 거 드렸잖아요. 파일. 거기서 이제 각 진도별로 나오는 단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숙지하고 있으면은 빠르게 캐치를 할 수가 있고 의역을 통해 갖고 내용을 빠르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라이선싱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무형의 자산을 에 대해서 특정 기간 동안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빌려주는 거예요.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죠? 다른 기업에. 그래서 이제 그 라이센스를 주는 기업을 라이센서, 받는 기업을 라이센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라이센싱을 통한 우리가 이점 이득이 무엇이냐, 뭐가 있냐 보면은 마블사처럼 여러 나라의 지사라든지 직접 기업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금융적으로 확장을 빨리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reduce risk. 뭐 직접 투자를 해서 나가는 것보다는 위험 부담을 많이 줄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예 그 뭐 못 쓰게 하는 것보다 그렇게 되면 이제 위조품이라든지 모조품을 줄일 수가 있다. 라이센스를 통해서. 라이센스를 받는 기업 입장에서 여러 가지 기술 건의라든지 기술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반면에 restrict license의 future,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주는 기업의 미래에 대한 제한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뭐 내가 직접 투자를 해갖고 진출할 수도 있는데 굳이 계약을 통해 가지고 라이센스를 줌으로써 성장하는데 한계점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요. 글로벌 컨시스턴시, 글로벌 일관성을 줄일 수도 있다. 이게 이제 라이센스를 받아가지고 똑같이 쓰면 좋은데 자꾸 개량을 하고 바꾸고 차별화를 두고 그러면 일관성이 깨질 수가 있다. 전략적 자산을 잘못해서 빌려주면은 기밀이 누출이 되고 그럴 수도 있다. 이런 단점이 있고요. 라이센스에 대해서 이제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특정 기간 동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죠? 장단기 기간을 나눠갖고 일정 기간 동안 빌려주는 게 라이센스입니다. 비해서 이제 프랜차이징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좀 달라지니까 그건 이 뒷부분에 또 설명을 드리고요. 프랜차이즈 할 때. 매년 홍콩에서는 라이센싱 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캐릭터 상품들을 전시도 하고 새로운 물건들이 만들어지면은 홍보도 하고 이런 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정 기간 동안 가서 구경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은 홍콩에 이렇게 견학도 갔으면 좋겠고 홍콩까지 멀리 못 가면 부산 백스코에서도 이런 기회나 전시회 박람회를 많이 하거든요. 가서 이제 캐릭터 상품들을 좀 많이 보면 좋겠고요. 우리 이런 캐릭터 중에 일본에는 뭐가 유명한 캐릭터가 있죠? 헬로키티가 있죠. 그 다음 미국에는 미키마우스가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죠? 뽀로로가 있죠. 뽀통령 이렇게 부르는데 그 캐릭터 상품들이 만화부터 시작해서 교육, 학습 자료, 지우개, 문방구류, 그 다음에 의류, 옷, 인형,
뭐 컵, 뭐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로얄티 수입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뽀로로 회사를 해외 진출이라든지 제품 개발에 관련된 국제 경영 사례들이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터넷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굉장히 재미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프랜차이징. 프랜차이저가 프랜차이지에게 무형의 자산을 extended period, 정해진 기간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얘네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프랜차이즈에 따른 intangible property, 무형의 자산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장점이 low cost, low risk, 비용과 그 다음에 위험 부담을 줄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빠른 시장 확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의 특정 지식이나 정보를 활용하는데 유익하다. 그 다음에 불편한 단점은 뭐냐면은 프랜차이즈를 통해 갖고 본사에 여러 가지 간섭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기 때문에 번거롭다. 그 다음에 lost flexibility, 그래서 유연성을 또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 본사에서 제공하는 제품과 특징, 뭐 인테리어, 뭐 이런 것들을 모두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유연성을 좀 잃어버릴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대표적인 이제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이제 미국에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뭐 서브웨이, 샌드위치 가게라든지, 그 다음에 KFC, 웬디스, 시슬러, 그 다음에 베스킨 라빈슨,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접하지 못한 것들도 좀 많이 있죠. 뭐 맥도날드나 버거킹 같은 것들, 버거킹 회사들이 좀 유명한데 프랜차이즈 기업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가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으로 이제 계약에 의한 해외 시장 진입 방법을 알아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매니지먼트 컨트랙트예요. 관리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관리 경영 능력을 특정 회사의 특정 기간 동안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자산상의 위험을 줄일 수가 있고요. 특정 국가의 파이낸스 프로젝트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현지의 작업 인력들을 개발하고 이용할 수가 있다. 반면에 단점이라고 하면은 personal at risk. 그러니까 그 관리자를 파견시키잖아요. 그러면 파견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기간이 끝났을 때 해고 위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인 위험에 노출이 될 수가 있고요. 관리를 받는 기업 입장에서는 노하우만 전수받고 나중에는 새로운 경쟁자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관리 계약을 체결하는 게 이제 전문 업체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호텔 같은 경우에 부산에도 뭐 여러 가지 호텔이 있지만은 세계적인 호텔 체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특정 지역에 있는 호텔에 자기네 이름 간판을 걸고 소유권은 현지 사람이 갖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관리에 관련된 활동들을 파견을 시켜갖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호텔업 같은 경우에. 다음으로 이제 계약에 의한 방식에는 턴키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기업이 디자인, 건설, 테스트까지 고객을 위해서 생산 시설을 하는 거예요. 생산 시설에 대해서 이러한 행위들을 함으로써 나중에 이제 그 턴키 열쇠만 돌리면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턴키 프로젝트 또는 턴키 오퍼레이션이라 이렇게 부르고요. 이제 기업이 특정 부분에 있어서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고 특화가 되었을 때, 그 다음에 국가적인 인프라스트럭처 프로젝트에 유망하다. 그래서 이 턴키 프로젝트는 주로 원자력 발전이라든지 수력 발전이라든지 풍력 발전, 도로 건설 이렇게 굉장히 대규모의 건설업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적인 프로세스 입김이 많이 개입이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사업이 끝난 다음에는 새로운 경쟁자를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원자력 발전소 하나 건설하는 데는 몇 조 원의 그 비용이 발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도 나서가지고 원전 건설 하나고 수출하는데 장려도 하고요. 일단 우리나라도 예전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원전 기술을 받아와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원전을 수출하는 국가가 됐죠.
그래서 경쟁사를 생산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그림에 이제 턴키 오퍼레이션 관련된 그림이 뭐가 있나 봤더니 이렇게 열쇠 돌리는 게 있어서 하나 갖다 놨고요. 이런 그 대규모 설비들 턴키 프로젝트로 많이 한다. 다음으로 이제 투자에 의한 방식하고 wholly owned subsidiary라는 게 있어요. 완전 소유 자회사인데 facility 기업을 완전히 소유하고 통제한다. 본사에 의해서. 이런 것들 우리가 투자에 의한 방식으로 완전 소유 자회사. 이 완전 소유 자회사는 day to day control. 그냥 내가 통제하고 싶은 대로 매일매일 마음대로 통제할 수가 있고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회사별로 이렇게 통제와 조정이 수월하다. 반면에 expensive 자회사 만드는 비용과 리스크가 굉장히 높겠죠. 이제 투자에 의한 방식으로 두 번째 joint venture라는 게 있어요. joint venture에 대한 개념과 그다음에 그림으로 forward, backward, buyback, multi-stage라는 다양한 용어의 조인트 벤처가 있는데 이것들은 뭐 특징에 따라 가지고 이제 조인트 벤처로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개념적으로 두 개의 기업, 쪼개진 기업이 새롭게 기업을 만드는데 여기 보시면 서로의 공통된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두세 개 이상의 기업들이 모여가지고 조인트 벤처 기업을 만든다. 그러니까 새로 기업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만나서 C라는 기업을 만들었을 때 서로의 장점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조인트 벤처나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고요. 시장 침투하는 데 있어서 더욱 용이하게 시장을 침투할 수가 있고요. 서로의 우리가 채널망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서로의 이익을 더욱더 확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단점은 둘이 이상이 모였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서로 통제 의사결정을 가져간다고 싸울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알아두시고요. 뭐 전방 조인트 벤처, 후방 조인트 벤처, 바이백 조인트 벤처, 멀티스테이지 조인트 벤처는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 앞에서 우리가 우선 전방 통합, 후방 통합 이런 거, 다운스트림, 업스트림 이런 용어들이 좀 나오긴 하는데 너무 내용이 어렵고 뭐 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Strategic Alliance가 있는데 전략적 동맹, 그러니까 SA라고도 하는데 전략적 동맹은 기업이 앞에서 나온 조인트 벤처하고 좀 다른 게 얘네들은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만나서 C라는 기업을 만들지 않아요. 각자 서로의 장점을 공유하고 활용하는 게 스트래티지 얼라이언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러면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를 공유함으로써 비용을 좀 줄일 수가 있고요. 서로의 채널이라든지 이익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다. 반면에 이제 이것도 똑같이 뭐 파트너 간의 갈등이라든지 새로운 경쟁자에게 기밀 유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리스크는 좀 더 줄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새로운 기업을 만들지 않으니까 비용과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적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새로운 기업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스타 얼라이언스라든지 뭐 이런 거 보시면은 아시아나 항공이 여러 가지 항공사들 전략적 동맹을 맺어가지고 다양한 이제 마일리지 공유라든지 대체 항공편 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대표적인 게 항공사의 스트래티직 얼라이언스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진입 방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전략적 고려 요소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수출에 의한 방식, 계약에 의한 방식, 투자에 의한 방식, 다양한 방식이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방식들을 결정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요인이 control environment, 문화적 환경을 고려를 해야 된다. 어떠한 방식이 문화에 가장 적합한, 현지 문화에 적합한 방식인지를 따져봐야 되고 정치적, 법률적 환경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북경이라든지 중국에 생산 공장을 만들 때는 합작 투자를 무조건 해야 돼요. 왜 그러냐? 법률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환경들을 고려해가지고 그 전략적 진입 방법을 고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켓 사이즈, 시장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시장의 크기가 굉장히 작으면 우리가 거기다가 뭐 해외 자회사 만들어갖고 비용을 많이 투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수출 정도만 해도 되겠죠. 그렇지만 시장이 굉장히 크고 성장 가능성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다 공장도 짓고 새로운 자회사도 만들고 이렇게 하겠죠. 이제 생산과 쇼핑 코스트에 대해 비용에 관련돼서 충분히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이제 생산을 해가지고 뭐 배로 비행기로 수출해도 되지만 중량 부품들 있잖아요. 아주 무거운 제품들은 현지에서 생산하는 게 맞아요. 이런 대표적인 게 모스코가 멕시코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뭐 인도에 공장을 생산하고 만들어서 철강을 생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철강 코일은 운송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무겁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갖고 해외 직접 투자라든지 투자 방법을 결정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기업의 인터내셔널 익스페리언스 해갖고 국제화 경험이 해외 투자 방식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아둬야 돼요. 왜냐하면 성공하거나 해봤던 걸 위주로 해서 기업은 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그 투자 진입 방식에 따라 가지고 통제력, 위험 정도, 경험 정도를 표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위험이 가장 적고 통제력이 가장 낮은 게 뭐죠? 시간도 적게 걸리고 엑스포팅, 수출이죠. 반면에 홀리 오운드 서브시더리는 위험도 높고 통제력도 높고 경험도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이제 중간에 뭐 여러 가지 계약에 의한 방식, 투자에 의한 방식들이 쭉 점으로 나열돼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원래 42, 3분짜리 통편집이 된 영상을 2개로 분리를 해가지고 앞에 1편에 이어서 2편을 마무리하는데, 여러분들 좀 이론적이고 내용이 좀 복잡하고 어렵고, 특히 제가 원서로 가지고 설명을 이렇게 드리니까 약간 부자연스러운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반복하고 접해보면서 영어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숙지를 하시고요. 이 국제경영 책은 원서의 핵심적인 이론적인 부분을 주로 다루고 있고, 향후에 여러분들이 제 수업 중에 국제기업과 경영 환경론이라는 수업이 있거든요. 거기서는 주로 국제경영에서 빠지고 좀 간과했던, 시간이 부족해서 설명을 다 못 드렸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실무적이고 사례 접근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수업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국제경영 수업 시간에는 원서를 갖고 이론적인 부분에 치중해 갖고 기초를 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향후에 국제기업과 경영 환경론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교재, 국내 교재를 가지고 좀 미리 읽어보면서 다양한 사례, 100가지 이상의 사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특히 해외 시장 진입 방법에 대한 사례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수출에 관련된 사례, 계약에 의한 사례, 투자에 의한 사례 하면은 항목별로, 종류별로 국제기업과 경영 환경론 수업 시간에 다양한 기업들의 재밌는 사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수업에서 좀 더 풍부하게 공부를 한다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예습과 복습 뭐 이렇게 하시고, 노력은 정말 배신하지 않는다, 요런 그 격언을 마음속에 새기고, 늘 남이 보든 안 보든 너무 경쟁의식에 사로잡혀 가지고 뭘까, 시기 질투라고 할까요? 아, 쟤는 하는데 뭐 나는 어떻게 한다, 뭐 이렇게 비교하지 마시고 내일만 묵묵히 하시면은 좋은 성과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제 홈페이지나 인터넷 좀 보여주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